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국제 통상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서 국부를 어떻게 축적할 것이냐, 각국 국가들이 국부를 축적해야, 국부를 축적하면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복지가 증대되고, 복지가 증대된다는 것은 이제 더 잘 살게 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서 그러면은 각국마다 국부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냐.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국부가 특별히 이제 무역을 통해서 국부가 이제 증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교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통상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국부를 증대시키는 그 방법이 무역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국내 생산도 많이 하지만은 국내 생산만 해가지고 자급자족 해가지고는 국부를 증대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환을 하게 되고, 교환은 바로 통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교환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시키다 보니까 각국들의 교환이 더 활발해지고 더 확대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가 심화됐다, 인터디펜던시가 심화됐다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환을 할 때 어떤 것을 교환할 것이냐,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받을 것이냐 이거죠. 그럼 그것을 어떤 것을 준다면 그 주는 이유는 뭐가 되고, 우리가 해외로부터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 수입해야 된다면 수입하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왜 어떤 국가는 특정의 제품들을 많이 수출하고 어떤 국가들은 특정의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죠?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쪽 규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규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 무역 국제 통상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또 그것을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국제 통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이라는 것은 트레이드다. 이 트레이드는 뭐예요, 여러분들? 트레이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익스체인지잖아요. 교환이잖아요. 통상은 교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를 주고 뭐를 받는 거지. 그죠? 교환이다. 그럼 대상이 뭐냐 이거지. 교환의 대상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상은 재화나 뭐죠? 재화나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가 그 교환의 대상이 된다. 뭐 이제 더 뭐 지적 재산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생산 요소는 어떤 게 있죠? 노동이나 자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통상의 대상이 된다. 통상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통상은 결국은 이제 그 서로 막혀있던 경제 활동을 서로 활발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환이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통상이다.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통한다는 뜻인데, 이런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제 의미를 이렇게 받고, 지금까지 두 번째로 이제 그 특징을 좀 보면 이 특징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국제거래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국제거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장벽들이 있다. 장벽. 그래서 이제 그 장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그죠? 그래, 그게 이제 국경이 다르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생활이 패턴이 다르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나 제품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 서로 이제 그 상이한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은 또 다른 그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네. 이 다른 환경이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우리나라와는 삶의 패턴이 다르고 우리나라와는 제도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뭐 정치적인 것도 다르고 뭐 통화도 다르고 뭐 다른 게 많죠. 예. 그런데 그런 걸 뛰어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통상이라는 얘기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뛰어넘으려면 뭐를 뛰어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게 뭐냐는 얘기죠. 그죠? 예. 첫 번째로 이제 이 문화죠. 컬처. 문화적 장벽. 이게 문화 장벽이다 이렇게. cultural barrier다. 생활 양식은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의 생활 양식과 미국 사람의 생활 양식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죠. 음식부터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잠자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죠. 이 생활 양식이 다르다. 생활 양식이 다른 것은 문화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거 첫 번째로 언어죠.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때문에 많이 고생하죠. 무역을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언어를 잘해야 돼요. 왜? 언어가 다른 국가나 사람을 대상으로 교역하는 것이 무역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역학과 국제통상학부에 4년 다니는 동안에 어떤 언어든 간에 언어를 하나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언어를 잘해야 돼요.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은 문화 장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뭐 사례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하면은 계명대학교 무역학과를 다니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쨌든 그 학생은 아침에 집에서 몇 시에 나섰느냐면은 보통 집에서 나서는 시간이 6시 50분에 7시 되면 나섭니다. 조용하죠. 출근 시간 전이죠. 나서서 7시 반부터 시작하는 뭐 그 당시에는 뭐 대구에 있는 뭐 학원이었는데 외국 학원, 유명한 외국 학원입니다. 그 외국 학원에 아침에 가죠. 가서 1시간 반 동안 다시 말해서 90분 강의를 듣습니다. 토플, 토익, 요즘은 토익이고 얘는 그때는 토플, 또 회화 이런 것들을 90분 강의를 듣고 한 9시쯤 돼가지고 이제 학교로 오죠. 그럼 시내에서 뭐 계명대학교 대명동에 있을 때니까 대명동까지는 뭐 금방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수업이 9시 시작되는 수업일 경우에 좀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늦게 시작되고 어쨌든 아침에 한 60분에서 90분 강의를 듣고 학교에 옵니다. 와서 이제 학교 수업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수업 마치고 나면은 또 한 7시 반, 8시, 최소한 8시까지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교수님 연구실에 있었으니까 그 친구 그때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죠. 네. 의학 공부 주로 해요. 하고 집에 들어갈 때 한 7시 반이나 8시쯤 돼가지고 학교 출발해서 집에 들어갈 때 또 90분 강의 하나 듣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9시쯤 돼서 보통 집에 도착하죠. 그래서 씻고 뭐 저녁에 좀 놀다가 집에서 좀 놀다가 잡니다. 근데 이 생활을 4년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과에서 그 친구가 그 학부 성적도 좋았지만은 과에서 거의 1등 했습니다. 네, 1등하고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구은행에 행원을 뽑는데 대구은행 생기고 대졸 여행원을 처음 뽑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그 내노를 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몰렸죠. 몰렸는데 4명을 뽑았대. 근데 자기가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뽑힌 데 됐고, 그 한 200명 정도가 남자 행원이고, 대졸 행원이고, 대졸 행원 4명 가운데 1명이 이 친구예요.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대구역에서 근무하고 있을지도 몰라. 더 좋은 데 스카우트 했을지도 몰라.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외환 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교에 이제 오픈이 되고 이러면 어떤 그런 그 정도의 그 노력을 어하게 투입을 해야 영어가 마스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요즘은 중국어나 러시아 이런 것도 잘해야 되니까, 참 그게 좀 뭐 러시아나 중국어나 또는 뭐 일본어나 또는 다른 제2외국어들을 한 개 더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다행히 또 AI로 영어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 좀 활용해서 어느 장벽을 좀 뛰어넘으면 어떻겠나.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팁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언어뿐만 아니라 고유 관습, 그 사회의 관습도 문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종교,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뛰어넘으려면 뭐 할랄 식품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교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문화 장벽이라는 것은 뭐 언어라든지 또는 고유 관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장벽들, 이게 다르니까. 불교 국가도 있고 뭐 기독교 국가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그 교육 통상하는 데는 하나의 큰 장애 요인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제 정책적 장벽이죠. 이 정책은 국가 정부마다 정책이 다르잖아요. 경제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죠?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 정책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한국의 무역 정책과 미국의 무역 정책은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다릅니다. 또 중국의 무역 정책과 한국의 무역 정책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물건을 수출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장벽이죠. 그래서 뭐 제품에 따라서 또 서비스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이런 대상들이 종류에 따라서 정책적인 장벽이 다 다르거든요. 예컨대 이제 화장품이다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보건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데는 굉장한 장벽이 많아요.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보건에 걸려가지고 보건 규정에 걸려가지고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보건 정책과 미국의 보건 정책, 또 중국의 보건 정책이 다 제품별로 다르고 또 다 다르거든요,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하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관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뭐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제품에 따라서 뭐 수만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관세가 다르고. 뭐 무역 정책 같은 경우에는 수입 수량 제한이라든지 뭐 시장 질서 규제 협정이라든지 FTA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이 하나의 장벽으로 존재합니다. 이쪽 나라에 가면은 또 다른 것이 있고 B라는 나라에 가면 또 다른 것이 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에 같은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무역의 장벽이 다르다 이거죠. 경제적인 정책적인 장벽이 다르다 이거죠. 정책적인 장벽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상관습입니다. 상관습. 이거는 상관습은 이 무역 실무인데요. 무역 실무인데 상관습이 다르다. 각국마다 그 나라 안에 존재하는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유통구조 같은 것도 차이가 나잖아요. 유통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고 상거래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관습의 차이다. 상관습의 차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특유의 기업 행위가 있다. 국가마다 특유의 기업 행위, 유통구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라에 맞게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국은 이제 그 현대 자동차의 직영점에서 다 판매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 제도거든요. 그 딜러는 뭐냐면은 이제 각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가져와서
자기가 물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잖아요. 영업 사원이 직접, 현대 사원이 직접 팔잖아요. 이게 유통 구조가 다르죠. 유통 구조가 다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상관성이 다른 거죠. 제품별로 다 또 다르거든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곡물 시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7대 메이저들이 곡물 시장을 다 이렇게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을 아무리 어느 나라에서 많이 생산해도 시카고 곡물 시장에서 밀 가격이 형성되는 데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석유는 석유대로 또 나름대로의 그 상관습이나 이런 관행들이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대로, 그죠? 유대인 중심이 돼가지고 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습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갔을 때 무역 파트에 근무할 때 내 제품에 대한 상관습, 각국 나라에 내 제품을 수출하면 수출 대상 국가의 내 제품에 대한 상관습을 다 파악을 해야 되죠. 왜냐?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습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또 중급부 문제도 있습니다. 상관습 하면은 이제 뭐 정형 거래 조건도 있고요. 나중에 뭐 인코텀스 배우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국가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결제 통화죠. 이거는 뭐 달러 중심이죠. 달러 중심이고, 이제 뭐 엔화도 있고 뭐 위엔화도 있고 우리나라 원화도 있고, 그죠? 이거 이제 다 뭐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유럽도 통화 따로 있잖아요. 유로가 따로 유로. 유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제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분들 제품의 가격이 돈으로 결정되는데 거기 또 돈의 가격이 또 있어요. 이게 이중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제품의 가격은 통화로 어느 나라 통화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통화 가치가 또 차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제품에 대해서 외국에 수출하면은 가격이 이중 두 번 결정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통화 간에 돈의 가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안 변하고 가면서 괜찮은데 이게 계속 변하거든. 근데 새로운 가격 형성이에요. 네. 이 결제 통화가 다르다 하는 거. 글쎄 우리 이것도 뭐라고 하면 환율이야 있다. 환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환율이 계속 움직이니까 문제죠, 그죠? 네. 다섯 번째로 이제 선물 거래다. 앞선자거든요. 물건 물자고 선물 거래거든요. 선물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보통 물건 팔기 위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는 물건이 아직 안 팔렸죠.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는 떼는 거하고 물품이 공급되는 거하고 시점이 다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거래 형태로 보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 소유권이 이미 뭡니까? 이전되는 상태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선물 거래다. 선물 거래 형태다. 선물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반드시 있다. 계약이 반드시 있다.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물 계약의 형태로 띠고 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해상 운송 문제죠. 운송이 개입되는데, 운송은 특히 해상 운송이 좀 해상 운송이 줄을 이룬다. 이게 이제 해상 운송이 줄을 이룬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해상 운송은 일단 그 운송비가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대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 많이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재난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굉장히 적자에 허덕일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소항공사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객 대신에 여객칸에다가 여객들 앉는 자리를 뜯어내고 거기에 화물을 싣게끔 만들어가지고 화물을 운송해가지고 수익을 올렸죠. 그죠? 올려서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오히려 지난 분기에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흑자를 냈죠. 그죠? 몇천억 가까이 흑자를 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아시아나도 흑자가 갔어요. 인건비 40% 줄이고 여객 대신에 물건을 실어 날라대요. 그죠? 참 비상대책을 잘했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물건은 그래도 여전히 뭡니까?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이거 왜냐하면 이게 원거리니까 거리가 멀다. 원거리.
그래서 하나의 장벽이지. 이게 거리가 존재한다는 게. 큰 거리가 존재하는 게 하나의 장벽이죠. 그죠? 주로 이제 해상 운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이제 복합 계약이다.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하나의 계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무역 이 통상에서는 이제 복합 계약이란 뭐 말냐면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셀러는 바이어에게 물건을 보내고, 바이어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입업자 수출자에게 대금을 보낼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니까. 근데 이 중간에 뭐 존재합니까? 국경이 존재한다. 국경이 존재하니까 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제 해상 운송 계약이에요. 해상 운송 계약해야 되고, 또 거리가 멀기 있기 때문에 또 대금 결제 관련되는 또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또 해상 운송은 위험이 존재하니까 보험 계약도 해야 되네. 자, 여러분들 이게 둘의 매매 계약을 하나 하는 데 따라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해상 운송 계약도 해야 되고, 대금 결제에 관련되는 계약도 해야 되고, 보험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해서 하나의 거래가, 하나의 매매 계약에, 하나의 수출입 거래에 여러 개의 계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거죠. 그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한 개 계약이 아니다. 복합 계약이다. 네. 그 다음에 이 8번째로는 특징이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래 형태가 크잖아요. 또 거래액이 크잖아요. 그죠? 네.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산업 연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역 양이 늘어나면은 고용이 증대되죠. 그죠? 고용이 증대되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뭐라 합니까? 등식이었어요. 옛날에는 무역량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고용이 대폭 증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박 하나를 수출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30만 톤급 유조선을 하나 수출했다 그러면 그 30만 톤의 유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뭐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이나 뭐 삼성중공 이런 데서 이제 그 도커에서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2차, 3차, 4차 그 밑에 납품하는 많은 회사들이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 동원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이제 직장으로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선 산업이 내려앉으면은 거제나 뭐 울산 이런 데는 경기가 확 줄죠. 포항까지 영향이 가죠. 철강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선박을 한 척 수출하는 게 엄청난 효과를 누립니다, 국내에. 예. 그 무역이 그래요. 산업 연관 효과가 커요. 여러분들 삼성에서 반도체를 수출하니까요, 엄청난 액수를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죠? 그런 반도체 회사를 막 평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단지를 짓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몇만 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삼성이 반도체 수출하면은 그 반도체 수출에 단순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막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또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연관 효과가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무역은요, 산업 연관 효과가 커요. 다른 산업들을 많이 먹여 살립니다. 후방에 있는 산업들을 많이 먹고 살리죠. 그래서 삼성이 수출한다면 삼성 수출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 수출을 뒷받침하는 2차, 3차의 그 밴드 기업들이 다 수출이 동원. 자동차 산업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비판적으로 약간 보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산업 연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반도체를 수출하면은 옛날에는 뭘 수출하면은 이 고용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 뭡니까, 인공지능화되고 그다음에 그 로봇화되고 자동화됨으로써 수출량은 많은데 연간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중소기업이나 뭐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또 일할 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수출량이 늘어난 만큼 고용이 안 늘어나죠, 옛날만큼. 그러니까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가 그 직장 생활 하던 시대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도요, 내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그 기업체 우리 두 친구들, 내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요, 보통 4개 5개 합격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삼성 합격하고요, 대우 합격하고요, 한일합섬이나 이런 건 2부 그룹입니다. 코오롱 이런 2부 그룹이었어요. 농협은 보험이었습니다. 농협 합격하면 그건 하다 안 되면 농협까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보통 대기업 시험 치면은요 3개 4개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안 될까? 더 많이 수출하고 더 경제도 발전했는데, 더 많이 수출하고 더 많이 경제 발전해서 연관효과가 더 커야 되는데 더 커지지 않고 있대. 더 줄어들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산업이 지식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지식산업이 바뀌니까 사람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죠. 옛날만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무직을 100명 쓸 거를 컴퓨터 2대 있으면은 5명이서 해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 발전되니까 문서 들고 갈 일도 없어요. 다 인터넷 다 해버린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 문서 만들어가지고 들고 저쪽 회사에 갖다 주고 뭐 비행기 타고 갖다 주고 이런 게 다 일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다 해버립니다. 재택 집에 앉아서 다 일해버립니다. 사람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연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잘 돼야 고용도 늘어나고, 무역이 잘 돼야 국내 산업도 발전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산업 연관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국제 분업이다. 예, 국가 간에 분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거, 일본에서 잘 만드는 거, 중국에서 잘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잘 만들어. 일본에서는 반도체 재료를 잘 만들어. 포레스트 뭐 지진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잘 만들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져가서 완제품을 잘 만들어. 이런 삼각 형태로 뭐가 이루어졌으면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팔면은 일본에 있는 업체들이, 반도체 재료를 내는 업체들이 굉장히 잘 됐고, 그거 생산 보내고,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일본 주고, 그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중국 주고, 중국에서 완제품 우리나라 가져서 싼 제품 가져와서 팔고, 일본에도 팔고, 이게 국제 분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엄청나게 생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분업 체계가 깨지기 시작했죠. 그죠? 깨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깨지기 시작했죠. 그죠? 어쨌든 이런 이제 국제 분업을 통해서 각국들은 산업 연관 효과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소재 분야의 사람들이 그 취업이나 기업들이 많고, 한국에는 반도체 관련 직접 생산하는 뭐 관련 분야가 많았고, 중국은 완제품 생산하는, 싼 제품 생산하는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많았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특히 코로나 재난 이후에는 더 바뀔 것이다. 더 이제 풀 세트형 산업으로, 원재료부터 시작 완제품까지 한 나라에서 다 생산하는 형태로 고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전 세계 사람의 복지는 떨어집니다. 임금도 떨어질 것이고 다 떨어집니다. 국제 분업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서로 잘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교환하는 것이 뭡니까? 부를 증대시키는 건데, 그게 깨질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죠? 어쨌든 사람 연관 효과가 하나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규입니다. 법규. 아까 뭐 정책 이야기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이 장벽입니다. 그죠? 법의 장벽이 법의 장벽. 그래서 국내법이 있으면 각국 나라마다 국내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국내법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거래는 하나 해야 되는데 국가마다 법이 다르다면,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죠. 국가끼리 모여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런 원칙에 의해서 국가 간에 서로 거래하도록 하자라고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이제 사인하고 협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법규에 관한 거죠. 법규에 관한. 그래서 기업들은 거래를 할 때 이제 법규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죠? 해야 되니까. 또 개인들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내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약이 있고, 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를 국제사건이죠, 그죠? 국제사건.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함으로써 이 법규의 차이를 어떻게 좀 차이 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법규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대무역법하고 중국의 대무역법하고 미국의 통상법하고는 다 서로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이제 통상에서 특징이고 또 장벽이기도 하죠. 그죠? 장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국제 통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특징을 받고 성격을 보겠습니다. 성격. 국제 통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특징은 9가지 봤죠, 그죠? 세 번째로는 성격을 보겠습니다. 성격. 국제 통상의 성격. 성격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제 통상은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는데 국제 통상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국제 통상의 주체가 개인일 수 있어요. 이게 무역업자죠. 무역업하는 업자들, 그죠? 무역업자들 개인일 수 있어요. 또 이게 기업일 수 있어요. 또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국제 통상을 기업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국가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거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별 기업적 차원이다. 개별 기업적 차원. 기업이 무역을 하는 겁니다. 국가들 사이에 무역을 할 때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을 우리 개별 기업적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개인도 여기 해당이 되죠, 그죠? 해당이 되지만 이제 기업 속에 있는 개인이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개인이 기업 속에서 내가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또는 개인이 나가서 개인 무역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개별 기업적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개별 기업적 차원이다. 이걸 개별 기업적 차원의 통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적 차원. 무역은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무역이 이루어진다.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것이죠.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국가, 기업 대 개인, 이거 다 이룰 수 있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이 기업의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또 개인이 국가의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팔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그 무역의 중심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국민 경제적 차원이다. 이렇게 국민 경제적 차원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기업들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면 그게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 경제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기업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이게 모이면 국가적 차원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모여서 국가적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국제 수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1년간 개인의 기업이 거래한 내용, 거래한 실적 이런 것도 모아서 이제 국제 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더 나간 게 이제 세계 경제적 차원. 세계 경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국제 경제 질서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근데 여러 국가들 사이에 교역을 하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경제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가인 일본이 1945년에 항복하고 난 후에 미국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일본의 부흥을 이렇게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부흥돼서 일본이 파워가 커졌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이제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나 1945년도에는 뭡니까?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 파괴 다 됐으니까.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폐허 상태였습니다. 1960년 이후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추진하고 또 온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신이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무역 국가로 지금은 이제 도약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에 있던 필리핀 국가들은 더 밑으로 떨어졌죠. 국력이. 1960년대의 국민소득 수준은 방글라데시나 우리나라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빈국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국경제적인 그 세계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역을 통해서 각국의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역량이나 파워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성격을 갖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보면 세계 경제의 질서가 재편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누구? 영국 중심.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중심이었죠. 그러다 그게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 팩스 아메리카는 지금 미국 시대입니다. 거기 이제 일본이 도전했다가 이제 스라림 패배를 껴안고 이제 뒤로 넘어졌고 G2에 일본이 올라가려다 넘어졌고 그다음에 중국이 G2에 올라가가 미국하고 지금 막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나떨어지면 이제 미국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미국의 그 팩스 아메리카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들은 EU라는 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맞서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무역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 경제 전체의 질서가 재편되는, 그죠?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WTO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국제 기구들이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제 통상 무역이라는 것이 있다. 무역을 계속 하다 보면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격이 있다. 그죠? 그러면 뭐 아까 내가 주체 얘기했는데 주체는 개인과 기업과 국가입니다. 우리 그 4절에 보면은 국제 통상의 주체가 나오잖아요. 개인, 기업, 정부죠. 개인, 기업, 국가에 하나 더 추가 플러스 한 개 더 한다면 이제 국제 통상 기구죠. 이거는 세계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무역을 할 때 이제 주체가 넘어왔는데 국제 통상의 주체는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무역 실무죠. 우리 뭐 상무라고 이야기하고 무역 실무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이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역 실무죠. 무역 실무.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이 무역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역 행위. 개인이 무역 행위. 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업은 이제 뭐 가장 무역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죠. 그러나 뭐 개인이 기업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이 따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이 이제 무역의 주체죠, 사실은. 이게 주체입니다. 기업이 무역에 참여할 때는 뭡니까? 이게 이제 뭐 무역 전문 상사로 보통 하죠.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뭐 종합무역상사도 얘기해요. 종합무역상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죠? 기업 차원에서 무역에 개입하는 거죠. 무역을 하는 것이죠. 뭐 지금은 뭐 이게 기업이 무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발달하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개인에서 기업으로 가는 거죠. 개인이 무역을 해서 성공하면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 기업으로 가는 거죠. 기업으로 가는 거죠. 정부는 이게 정부인데 이 정부는 사실 이건 국영무역이죠.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영무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특히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는 계획경제니까 이 사람들은 국영기업.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국영기업입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 규모 큰 기업이 이제 그 애플입니다. 애플. 미국의 애플이 20조 달러를 넘었어요. 엄청나죠? 20조 달러. 20조 달러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기업들 다 팔아도 이거 하나 못 사면 20조 달러 안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 애플 하나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거 다 팔아도 모든 기업에 있는 주식 그 뭐야 주식 시장에 올라 상장돼 있는 그 다 팔아도 이거 하나 못 삽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애플 20조 달러 1등입니다. 근데 그 앞에 1등 하던 기업이 뭐였냐면요 사우디에 석유 회사 아람인가 있어요. 아람코인가 있어요. 예. 이 기업이 1등이었어요. 이게 20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달러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재난을 맞이하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수익성도 떨어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애플이 1등입니다. 근데 이 아람코 이 회사는요, 이 회사는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 별거 있습니까? 사우디는 왕자들이 다 기업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콜은 아람코예요. 엄청난 석유를 팔아서 거부가 기업이 된 거죠. 이런 국영기업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있는 사실은 그런 거고,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영무역을 하는 경우는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무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영무역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뭐 했습니까? 이제 그 뭐야 중소기업들의 무역을 도와주는 형태로 국영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국영무역은 거의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안 하죠. 네, 아주 일부 소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기구가 있습니다. 그죠? 국제통상기구. 이것도 무역의 중요한 주체죠. 그죠? 주체 중에 하나죠. 네. 뭐 대표적인 게 WTO. 그 다음에 뭐 이제 각종 이제 그 IMF, 월드뱅크, 그 다음에 뭐 OECD라든지, 그 다음에 IBI, 그 다음에 웅크타. 이런 것들은 국제기구인데 국제 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국제기구죠. 자, 어쨌든 이 성격과 주체 면에서 우리는 그 개인과 기업과 국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국제 통상 이해를 공부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무역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국제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기업적 차원에서는 국제 경영학이다 이렇게 해요. 국제 경영학. 개인의 차원에서 무역을 공부해서 우리는 무역 실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뼈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 통상 이해는 무역 실무, 그 다음에 국제 경영,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경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제 경제, 국제 경영, 무역 실무. 이 세 가지가 국제 통상의 이해의 중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 국제 경영, 무역 실무, 이 세 가지가 결국 이 세 차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국제 통상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과목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통상의 대상, 이제 주체를 했으니까 대상을 해야 되죠, 그죠? 오절 국제 통상의 대상. 그럼 대상은 뭐겠습니까? 대상 앞에 이야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상품이죠. 상품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농산물, 광물, 그 다음에 뭐 원자재, 2차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상품이죠. 근데 이거는 뭐 구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들 1994년에 그 출범하는 WTO 이전에는 무역의 대상은 상품 하나였습니다. 이것만 국제적으로 무역의 대상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이 가운데서도 뭐 농산물 빼고 뭐가 다 뺐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중심의 그 상품, 이것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WTO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것만 아니다. 미국이
이제 내가 볼 때 미국이 이 상품만 가지고는 경쟁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경쟁력 있는 부분을 점점 더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신 분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도 무역이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94년 WTO 시대 이후부터 이제 서비스도 국제거래에서 정식으로 하나의 그 교역의 대상이 되는, 통상의 대상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해운, 보험, 의료, 뭐 법률, 통신, 교육, 금융, 문화, 컨텐츠 서비스, 뭐 이런 것들, 기술, 게임 이런 것들 전부 다 서비스. 근데 이건 더 크죠. 이게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품보다가 서비스가 더 비중이 크잖아.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재산권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옛날에는요, 옛날 대학생들은요, 학교 앞에 가서 원서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하드 표지해가지고 아예 원본처럼 해적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걸 우리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어림없죠. 왜냐?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각국별로. 이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거죠. 뭐 그건 맞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창의성 있는 것들을, 창의력을 내가 쓸 때는 당연히 대가를 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적재산권이죠. 미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지적재산. 이 지적재산권도 뭐예요? 무역의 대상이다. 통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생산요소인 자본, 이것도 뭐예요? 무역의 대상이다. 돈, 자본, 스탁 이런 거 주고받을 수 있다. 주식, 주권 이런 것도 사고 팔 수 있다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나왔어. 환경.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린 에너지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 우리나라에 할당된 그게 있거든요. 이산화 배출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00톤이라면 1000톤만큼만 배출하면 되는데 1000톤만큼은 배출하면 비용이 없어요. 근데 1000톤 이하로 배출하면 나머지를 다른 나라에 그거를 팔 수도 있대. 그죠?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어쨌든 뭐 배기가스 규제 같은 환경도 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상품, 그다음 서비스, 지적재산권, 자본도 많이 안 합니다. 이거는 금융 따로 하니까 주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겠죠, 그죠? 되지만 어쨌든 교육의 대상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 통상의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은 거래 형태가 나옵니다. 거래 형태는 뭐냐면 거래 방식입니다. 수출 수입을 하는데 수출 수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류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제 국제 통상의 주요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은 내가 도표로 또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은 쉽습니다. 그 PPT 자료에 내가 도표로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면은 대상은 상품 용역 지적재산권 자본 뭐 그건데 그 거래 주요 형태는 보면은 이제 거래 대상에 따라서 이제 거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뭐 거래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거래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겠는데 내가 조금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교재도 파일 다운받아야 되고 PPT 다운받아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죠. 1장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넘어가서 아마 그 국제 경제로 넘어가는데 국제 통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국제 통상을 이해해서 그 세 가지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역을 보는 것은 국제 경제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국제 경제학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적 차원에서 보는 국제 경영학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역업체의 그 개인 무역하는 사람 개인으로서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룬 것이 무역 실무거든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국제 통상의 이해를 공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이제 국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국제 경영하고 두 개 합쳐지면은 국제 경영 파트를 거의 다 할 때쯤 되면 중간고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역 실무는 나머지 한 학기 가지고 반 학기 가지고 하면은 무역 실무 조금 하고 국제 경영 조금 하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반 학기 다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역이 왜 발생하며 무역이 발생하면 그 이익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국가 간의 무역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이냐, 조정하면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큰 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동안 코로나이 심하니까 특별히 건강 조심 잘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만나서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